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발표자들 얼굴 보여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몰드플로우 웨비나 2020년 두 번째 시간입니다. 3명의 엔지니어가 원격 화상 회의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엿보면서 이런 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참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격 화상 회의는 이전에 같이 공유해 드렸던 것처럼 총 3개의 큰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르지만 완벽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또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 단순화와 제품 및 금형 구조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 불량에서 자유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 성형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채팅에 좀 문제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 일부는 또 문제가 있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퀴즈는 직접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예,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말 영상으로 찍어서 공정하게 진행했다라는 것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몰드플로우 웨비나 사전 공지와 또 원격 제품 개발 회의 그리고 각 아젠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몰드플로우 웨비나 사전 공지고요. 본 세미나는 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진행하는 원격 회의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첫 회의는 이미 담당자와 검토 이슈를 정했고요. 이번 미팅에서는 방법,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과를 공유하는 두 번째 회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미나의 목적은 제품의 어떤 특징이나 형태를 적용해서 알려드리기보다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이런 프로세스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이 제품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품을 개발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행 중에 혹시 질문이나 의견, 퀴즈는 저희가 내진 않겠지만 의견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또 문의사항도 언제든지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이 웨비나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내용들을 받을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가상의 페이스 쉴드 원격 제품 개발 회의는요. 첫 시작은 캐나다 의사 루바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코로나19로 일선의 의료진에게 안면 보호대 페이스 쉴드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3D 프린터는 생산성이라든지 외관 면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출로 개발하는 회의를 진행한다라는 가정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이 있죠? 이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사출로 진행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 빨간색 부분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3D 프린터로 만드는 것과 사출로 만드는 것은 분명히 다를 텐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격 화상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차 회의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1차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처음에 스케치된 제품의 형상을 3D 제품으로 디자인 및 가시화를 좀 진행해 주십사 해서 김지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고요. 쉽고 빠른 3D 제품 설계 그리고 결과물을 방법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가시화해서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협업 설계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진호 대리님께서 확정된 디자인으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 단순화와 구조 해석을 담당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 제품 구조 해석과 또 금형 구조 해석 이 부분을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금형 구조 해석은 제가 진행하기로 최종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혹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요? 김지훈 과장님, 혹시 웹엑스 잘 정상적으로 들어갔나요? 네,
네네. 지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좀 들릴 수 있게, 어, 말 안 했는데. 그죠? 네. 예. 잘 들린다고 지금 확인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행하기로 했고요. 수지 선정과 형상 검토, 그리고 금형 및 사출 파라메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김주윤 과장님께서 초기에 네. 진행했던 결과를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꺼주세요. 네. 네. 중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산에서 이제 접속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만든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페이스 쉴드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 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제품이죠. 여기 앞에다가 어떤 형상에 달린 비닐 캡이라든지 플라스틱 캡을 씌워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쉴드입니다. 이 퓨전 360 자체가 모델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이다 보니까 몰드플로우랑 이제 같이 연관지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모델링한 순서를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밑에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제 퓨전 360에서 이런 이제 히스토리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 히스토리 기반에서 어떻게 모델링이 되는지를 차례차례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히스토리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 수정하는 데 굉장히 이제 쉽고요. 나중에 저희가 해석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해석 결과에 따라서 모델링을 수정하거나 재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왔는데 제 PPT를 띄워놓고 정리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얘를 만들고 나서 프린팅을 했었었고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저희가 양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좀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프린팅은 뭐 형상을 단순하게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사출을 한다라는 거는 성형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황 이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퓨전 360 자체는 이렇게 엔드-투-엔드 기반으로 해서 이런 단일 플랫폼에서 진행되게 돼 있고요. 실제로 디자인 리뷰를 할 때 비주얼리제이션이 좀 중요한데 이런 렌더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 데모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페이스 실드 만들 때도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가 이런 하나의 디자인 모델 안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석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도 조금 이따가 실제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잠깐 공유를 드렸었는데 지금 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PC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QR코드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대시면 QR코드랑 연결이 되실 거거든요. 연결된 곳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보고 있는 페이스 실드를 직접 핸드폰에서 돌려가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리뷰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밑에 보이는 기능들이 실제로 주석을 남기거나 사이즈를 체크하고 분해도가 필요하면 분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떤 컬러를 사용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항상 이제 매년 팬톤 컬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온 것 중에서 2019년도에 나온 리빙 코랄이라는 팬톤 컬러를 저희가 실제 재질로 입혀서 어떻게 이제 변형을 시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팬톤 컬러를 가져올 때 RGB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RGB 값 가져오는 거를 파워포인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파워포인트에 적용을 할 때 이 파워포인트에서 색깔을 추출할 수가 있고 이 RGB 값이 나오면 저희 퓨전 360에서 재질을 RGB 값으로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렇게 퓨전 360에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크기를 변경하기 전에 색상을 먼저 선택을 한다고 하면 재질에 대한 정보랑 이런 색상 값들을 넣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상을 넣는 거는 저희가 보통 다른 툴에서는 하나의 디자인 파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로 넘어갔다가 그 파일에다가 입력을 하고 뭔가 디자인 수정이 일어나면 다시 스텝으로 저장해서 내보내기를 하고 렌더링을 하는데
퓨전 360은 하나의 툴에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도 렌더링을 바로바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보고 팬톤 컬러를 넣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에디트를 눌렀을 때 여기에 이제 RGB 값을 넣을 수 있는 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로 변경이 가능하고, 렌더링 하는 게 이런 이제 퓨전 360은 워크스페이스별로 기능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워크스페이스에서 내가 모델링을 이제 수정을 하고 나서 바로 다른 툴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에서 렌더 워크스페이스로 변형을 해서 렌더링을 바로 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렌더링을 한다라고 하면 퍼포먼스가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저도 뭐 노트북에서 렌더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가능해진 이유가 오토데스크에서는 렌더링도 클라우드를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렌더 버튼에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렌더링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밑에 보이는 렌더링 갤러리라는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거면 클라우드에서 렌더링이 되는데, 시간상 미리 돌려놓은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갤러리를 클릭을 하면 그 갤러리 안에서 렌더링된 결과 이미지를 받아볼 수가 있고, 보통 이런 이미지들은 브로셔나 다른 이제 우리 커스터머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자료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퓨전 360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2D 이미지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3D로 돌아가면서 360도로 회전시키는 렌더링 이미지까지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을 뽑아내면 그 렌더링을 가지고 여러 곳에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색상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 색상이 적용된 렌더링 샷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저희가 실제로 리뷰를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안에서 지금 코멘트를 남기시게 되는데, 그 코멘트를 남겨서 제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전진호 대리한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진호 대리가 파일을 확인을 할 때 저희 실제로 디자인에 가면 이런 이제 코멘트 창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코멘트 창을 확대를 해보면 저희가 이 코멘트 창에서 이 두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좀 필요로 하다라는 거를 표시를 좀 했고,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전진호 대리가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조 해석을 진행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두께 기준으로 구조 해석했던 결과를 어떻게 나왔는지 제 다음 이 발표자로 전진호 대리가 설명을 좀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퓨전 360이랑 웹이랑 바로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웹에서 잠깐 돌아가는 거를 보여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모델에 들어오시면 주석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죠. 그러면 그 주석을 뭐 다른 접속자가 접속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저 부분에 여기를 좀 수정해줘라고 했을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경을 해달라. 그래서 두 번째에 제가 황순환 이사님한테 부탁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 살 두께가 좀 두꺼운데 몰드 플로어에서 성형 해석이 될 거냐라고 요청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도 이 부분에 두께가 요청이 되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로 주석을 한번 달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다가 제가 주석을 단다라고 표시를 하고 라이브에서 주석을 남겼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포스트를 날리고, 이 포스트가 퓨전 360에서는 바로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내가 이제 퓨전 360을 같이 사용하는 유저의 코멘트에 얘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래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퓨전 360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한테 이런 이제 피드백이 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 라이브에서 남긴 주석을 보고 문제점을 여기다가 해결 완료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포스트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진호 대리님한테 해석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뒷주자로 전진호 대리가 해석 결과를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준호 대리님 나와주세요. 아, 네. 에,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금 현재 전체 슬라이드로 보려고 하는데 슬라이드가 안 돼서. 네, 아, 네. 지금 네, 그 부분을 밑으로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제로 저희 몰드플로우랑 같이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한번 사용해서 디자인 리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화면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정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네,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거는 양해를 좀 해주세요. 시뮬레이션은 기본 제공이고요. 만약에 클라우드에서 해석을 올리시게 되면 크레딧을 내시지만 로컬에서도 그냥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일단 현재 PPT의 슬라이드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PPT 상태에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은 과장님께서 설계해 주신 디자인 잘 받았고요. 받은 디자인을 토대로 설계된 페이스 실드에서 구조적 안정성 목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적 검토 사항으로는요.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인 뭐 챔퍼라든지 필렛에 대해서 단순화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다음에 구속 조건을 산정을 해서 페이스 실드를 착용한다는 가정을 위해 안면부 표면을 완전 구속으로 픽스하였습니다. 아래 참조 모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 끝에 연결부에 끈이 설계가 되고 당겨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결부에 직접 하중을 적용을 하였는데요. 끈 자체는 현재 미구현된 상황이기에 연결부에 그대로 표면을 잡아서 하중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해석 후에 검토 사항으로는 뭐 본미세 스트레스 결과라든지 디스플레이먼트라든지 아니면 세이프티 팩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건데요. 먼저 본미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하중이 적용됨에 따라서 제품에 발생되는 응력을 검토를 하고요. 이렇게 나타난 응력 결과에 따라서 안전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먼트 같은 경우는 후쿠의 법칙을 따라서 제품의 강성과 하중으로 제품에 발생되는 변이를 계산해서 표현을 할 거고요. 이전에 본미세 스트레스 해석 결과를 통해서 나타낸 응력 결과를 아래 그림과 같이 재질 항목 응력분의 계산된 응력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안전계수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안전계수는 최소값이 1 이상이어야지 제품의 기계적 성질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모델에 대해서 단순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델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모서리 되는 부분이 라운드가 있어서 이렇게 라운드된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환경을 시뮬레이션으로 변경한 다음에 단순화 기능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다음에 리무브 피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단순화 부품에 대한 단순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무브 피처를 가지고 오고 부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이즈를 선택해서 단순화에 대한 내가 원하는 표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리무브 피처 기능을 이용해서는 필렛이나 아니면 챔퍼 기능을 이용해서 네, 챔퍼 기능을 이용해서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고 네, 삭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오는 상황 같은 경우는 보통 사이즈를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사이즈를 선택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부위까지 선택이 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수동으로 각각 선택해서 지금 삭제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이 사이즈 이하까지는 싹 지우겠다라고 선택을 하신다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를 통해서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동영상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해당 단순화했던 모델 자체를 익스포트 시켜서 스텝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퓨전에 사용하는 확장자 모델로 따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굳이 몰드플로어 같은 경우는 애드인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모델을 뽑아낸다거나 익스포트 시킨다거나 임포트 시킬 이유가 없지만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단순화 작업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부위에 대해서 각각 선택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델 표면에 박혀 있는 지금 각인된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리무브 피처로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내가 원하지 않은 형상에 대해서도 같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매뉴얼 피처를 이용해서 삭제가 가능한데요. 네,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삭제가 되지 않아서 리무브 피처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리무브 페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무브 페이스 기능을 이용했고요. 보시는 것 같이 각인된 부분에 하나의 표면을 선택하면 해당 형상에 대해서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 빠르게 넘겨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내가 선택한 부분이 다 선택이 됐다 싶으면 델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해석 결과를 보기 전에 일단은 먼저 해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다음 해석을 진행했던 결과인데요. 먼저 아까 전에 단순화했던 기능에서 그 상태에서 환경을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고요. 심플리를 피니시를 해서 위에 보이시는 피니시 심플리를 클릭을 해서 내가 어떤 해석 유형을 사용할 구조 해석을 선택하시면 돼요. 현재는 정적 해석인 스태틱 스트레스를 선택을 했고요. 가장 먼저 모델을 가지고 오면은 확인해야 될 게 재질이죠. 내가 어떤 재질로 해석을 할 거냐. 설계 당시에 뭐 일정한 재질을 넣지 않았다면 기본값으로 스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ABS 플라스틱으로 변경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재질들은 전부 다 오토데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재질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ABS 플라스틱이라는 소재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재질을 넣었다는 거는 이제 다음에 하중이나 경계 조건을 넣어야겠죠. 근데 그 전에 현재 모델은 부품이기 때문에
굳이 컨택 조건을 따로 주진 않았습니다. 조립품 같은 경우는 컨택 조건을 줘야 되지만 현재는 주지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로드 케이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력 조건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현재 해석에서는 이 해석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중력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단순 하중만 줘서 해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하중은 아까 개요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한쪽 연결분 면을 잡아서 2.5N의 힘을 줄 거고요. 다른 쪽 반대쪽 면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2.5N의 힘을 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2.5N의 힘을 각각 연결부에 주는 것보다 좀 더 심플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전에 줬던 하중을 다 지우도록 할게요.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하중을 주는데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면을 두 가지 면을 선택을 하고 2.5N씩 각각 줄 거니까 어차피 총 들어가는 하중은 5N이 될 겁니다. 그래서 5N의 힘을 주면 이 5N의 힘이 연결부에 각각 부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5N의 힘이 분할돼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도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은 하나의 케이스에 다른 하중도 줄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뭐 한 번에 여러 가지의 하중을 줄 수도 있고 지금 이후에 나오겠지만 5N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각 넣어주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구속 조건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 실드가 우리가 사용한다는 가정을 주기 위해서 앞면부를 픽스를 할 건데요. 이 앞면부 픽스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X축이라든지 Y축, Z축에 대해서는 풀지 않고 그대로 OK 버튼 눌러서 고정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큰 틀에서 경계 조건은 완료가 된 거고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하중을 5N을 총 5N의 힘을 줬는데 좀 더 과한 조건으로 주기 위해서 이 조건을 그대로 복제를 하고요. 로드 케이스에서 들어가는 하중만 변경을 해서 이대로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거와 동일하게 5N의 힘이 아닌 10N의 힘으로 변경을 해도 되고요. 이 10N의 힘을 각각 넣어주겠다. 5N의 힘을 각각 넣어주겠다 연결부에 했을 때는 포스퍼 엔티티 버튼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당 표면에 각각 5N의 힘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하중에 대해서 경계 조건에 대해서는 조건 설정이 끝났고요. 다음 메시 설정인데 메시 설정은 모델 베이스드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사이즈 선택이 됐다면 메시에 대해서 제네레이트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을 하고 이후에 나온 사이즈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아까 전과 동일하게 에디트에서 좀 더 조밀한 위치로 옮긴 다음에 메시를 재생성을 하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메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요. 다음 솔버 버튼을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고 여기 보시면 상태에서 레디로 나와 있죠. 이 녹색 버튼으로 레디로 나와 있을 경우에 문제없이 해석이 진행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해석은 클라우드 환경과 로컬 환경에서 전부 다 돌아가지만 저는 아무래도 해석 속도가 좀 더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클라우드 해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해석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해석이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보이시는 것 같이 안전계수에 대한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보고 있는 안전계수의 결과는 ABS 소재를 사용했을 때 5N의 하중을 주었을 때의 결과예요. 그래서 2.39의 안전계수가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1 이상이기 때문에 기계적 성질은 만족을 하는데 이 5N의 힘 이상을 줬을 때는 조금 어,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다음은 이제 세이프티 팩터를 봤으니까 로드 케이스 5N의 힘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10N의 힘을 줬을 때 안전계수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을 때는 1.196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 1.2 정도가 안전교수가 보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기계적 성질은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N의 힘에 대해서는 적절히 힘을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게 되죠. 해석 결과에 따라서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응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변경을 한다거나 라운드를 좀 더 줘서 강성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게 구조 설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예, 팁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충격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도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스 값이라든지 민 값이 정확히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ABS 소재에 대해서만 해석을 진행을 해봤는데 그 외로 별개로 PC ABS 소재 또는 PP 소재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ABS 소재는 이전에도 봤다시피 보미세 스트레스 결과나 디스플레이먼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세이프 팩터 같은 경우가 5N일 때 2.39, 그다음에 10N일 때는 1.196 정도가 나타났어요. 다음은 PC ABS 소재를 보자면 PC ABS 소재가 생각외로 가장 너무 좋게 나오더라고요. 어, 토탈 5N의 힘을 줬을 때는 6.248에 대한 세이브 팩터를 보이고 10N의 하중을 줬을 때는 3.124에 대한 세이브 팩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PP 소재로 봤을 때는요. ABS 소재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됐어요. 토탈 5N의 힘을 줬을 때는 3.48, 그다음에 10N의 힘을 줬을 때는 1.74에 대한 안전계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표로 해당 결과를 정리를 한 거고요. 재질을 변경해서 해석을 진행해 본 결과 본 미세스 스트레스의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았는데 변이에서 큰 차이가 났어요. 아무래도 PP 소재가 ABS 소재보다 좀 더 신축성이 좋다 보니까 변이에서 좀 더 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안전계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준 것은 아무래도 PC, ABS 소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지훈 과장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께 변경을 고려해서 재해석을 실행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5N과 10N의 로드 중에 이번에는 10N의 로드만 고려해서 해석을 진행해봤습니다. 두께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해봤더니 앞면부 같은 경우는 1T로 되어 있고 바깥 외곽면은 이제 0.66T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T로 통일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ABS, PC ABS, PP 수에 대해서 안전계수는 각각 1.2, 그다음에 3.27, 1.82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PC ABS 소재가 가장 높은 안전계수를 보이고 있었는데 ABS 소재와 PP 소재는 생각 외로 조금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다른 점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먼트가 PP가 좀 더 높은 변이가 발생된다라는 게 확인되었죠. 제가 구조 해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어, 아무래도 이러한 소재들이 실제로 사출 성형을 했을 때 나타난 문제는 또 어떤 점들이 있는지 이어서 황순아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계속 이제 사출 성형 해석 전문가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와 계시긴 한데 계속 디자인과 뭐 구조 해석 이런 거 관련한 내용들이 계속 있어서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좀 범으로 구조 해석과 또 사출 성형 해석, 디자인 이런 걸 전반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또 준비가 되어야 할 수 있고 계속 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하신다면 아마 지금 이 세션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출 성형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메쉬의 티크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몰드 플로어에서 메쉬의 티크니스 다이거널스틱스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게 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중심 부분에서는 1.5mm지만 다음과 같이 일부 4mm가 되는 영역, 1mm, 그리고 0.66mm의 영역들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것은 3D 프린터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제품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출 성형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빨간색 점선으로 나온 영역은 얼굴이 닿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출 금형에서 게이트를 설치할 수 없는 영역일 것이고요. 그래서 게이트 위치는 다음과 같은 외곽 부분에서 위치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몰드 플로우 엔지니어들이 다음과 같이 해야 할 일은 메쉬의 타입을 어떤 거로 설정할지, 메쉬의 조밀도는 어느 정도로, 또 모델을 단순화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걸 가지고 초기 모델에 대해서 디자인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ABS 소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딩 컨트롤도 오토매틱으로 진행을 했고요. 대부분 다 초기 값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티크니스가 서로 다르다 보니 유동에 대한 저항도 다를 것이고요. 그 부분에 따른 결과들도 달라지겠죠.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이 결과가 정말 의미 있는 결과일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오토 메쉬를 이용한 3D 메쉬입니다. 메쉬 개수는 대략 한 86만 개 정도가 됐고요. 한 45분 정도의 해석 시간이 유동 변형 해석을 하는 데 걸립니다. 여기에서 모델을 단순화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원래 글자가 있었었는데요. 이 글자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메쉬 개수는요, 다음과 같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시간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여기에 듀얼 도메인 메쉬로 진행을 했을 때는 52,000개일 때 32분 정도가 걸리고요. 이것을 3D 메쉬에서 아주 헤비하게 메쉬를 좀 짰을 때 600만 개 정도의 메쉬가 있었고요. 시간은 11시간 33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은 형상 단순화로 메쉬 개수는 2%밖에 감소되지 않았지만 해석 시간은 18%가 감소됐다. 그리고 오토 메쉬와 파인 메쉬, 3D 메쉬일 때 메쉬 개수는 6배가 파인 메쉬로 했을 때 6배의 메쉬 개수가 증가됐지만 해석 시간은 18배 정도, 거의 19배 가까이 되는 정도의 시간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수렴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해석 결과에서 보면요. 듀얼 도메인에서는 해석 시간에 대한 지연이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 오토메시이기 때문에 오토 필링 컨트롤이기 때문에 이것은 듀얼 도메인 결과와 3D 결과들이 좀 다른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시간은 대부분 3D일 때는 0.75초 그리고 듀얼 도메인일 때는 1.04초였습니다. 이 이유를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로그에서 이제 유량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듀얼 도메인에서는 16cc가 들어가고요. 3D에서는 28cc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볼륨이 서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필링 컨트롤을 오토매틱으로 진행하게 되면 사실은 메쉬 타입에 따라서 cc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어떤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밀성 있게 결과를 입력하기 위해서 cc를 유량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도 오토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압력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압력에서
초기 조건에서의 압력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형상 단순화를 한 이 부분에서의 성형 압력은 굉장히 작은 차이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 단순화는 해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판단을 쓰게 되고요. 여기에서 메쉬를 굉장히 조밀하게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한 압력이 대략 7메가파스칼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이 듀얼 도메인 결과와 유사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듀얼 도메인에 비해서 3D 압력은 낮게 발생을 했고요. 물론 이 케이스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파인 메쉬일 경우에는 압력이 줄어들어서 듀얼 도메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압력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3D와 듀얼 도메인이 헤비 메쉬일 때 유사한 압력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체력 결과 부분이고요. 이제 이마 부분에서 닿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날카롭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점선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각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마가 닿는 부분인데 이렇게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Y 방향에서 우리가 이마 저쪽 부분의 평탄도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Z 방향에서는 부품의 결합, 그러니까 페이스 쉴드 제품에서 이것은 이제 투명 부분과 접촉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의 뒤틀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조립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Y 방향과 Z 방향에서의 어떤 변형 관리가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썼습니다. 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초기 이니셜 모델에서 그냥 메쉬를 단순화시킨 것과 기본 메쉬는 결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모델 단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듀얼 도메인으로 진행한 것은 이 플랫니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지 않은 이것들에 비해서는 심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파인 메쉬는 기존의 메쉬에 비해서 더 변형은 좀 더 좀 순화되어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형은 듀얼 도메인 메쉬가 낮고 또 케이스 1, 2에 비해 케이스 4가 약간 개선되는 이쪽 부분의 변형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는 그 얘기는 메쉬의 조밀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변형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순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섰습니다. 여기에서 Z방향의 결과를 잠깐 보면 Z방향의 변형 결과가 대부분 좀 유사합니다. 그에 반해 일단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케이스 4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듀얼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형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은 판상거동이라고 이제 가정하기에도 괜찮을 만한 제품이긴 한데요. 듀얼 도메인에서는 변형이 낮게 나왔고 케이스 4가 변형이 약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들을 우리가 쭉 한 페이지에 좀 써봤고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형상 단순화를 적용해서 해석 시간을 단축시키자. 그리고 메쉬의 수렴성을 꼭 확인하자. 그리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오토매틱으로 유량을 적용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이 CC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사출 조건을 입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섰고요. 또 판상거동에서는 3D를 파인하게 메쉬를 짠 것이 듀얼 도메인과 오히려 유사해지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제품의 어떤 특징 중에 Z 방향과 뭐 Y 방향의 어떤 변형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얻어냈고요. 우리가 변형이 이제 듀얼 도메인 결과가 작게 나왔기도 했고 또 아주 헤비하게 파인 메쉬를 짠 케이스 4가 케이스 1, 2에 비해서 또 개선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크림스가 있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듀얼 도메인으로 진행해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레진에 대한 비교와 제품 디자인에 대한 변경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지난번 웨비나에서 공유했던 것처럼 성공적인 어떤 사출 성형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균일한 살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어떤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0.6mm 부분을 다음과 같이 몰드 플로어 안에서 옵셋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메쉬 상태에서도 다음과 같이 모델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와 같이 단순한 디자인 말고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 후육 부분이 있어서 티크니스를 변경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는 형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퓨전 360을 이용해서 손쉽게 옵셋을 해도 디자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ABS, PC ABS, PP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충전 시간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레진에 따라서 동일한 오토매틱이라 하더라도 필링 타임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 압력은 98메가파스칼, 140메가파스칼, 29메가파스칼로 다음과 같이 이 케이스 2인 PC ABS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한 점으로 성형하기는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섰고요. 이것이 외관 제품으로서 게이트를 한 점으로 써야 한다면 티크니스를 전체적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이 PC ABS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면 뭐 ABS라든지 PP로 결정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을 섰습니다. 그리고 Y 방향에서의 변형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가장 마이너한 값과 맥시멈 값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PP의 변형량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소재는 좀 유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최대와 최소만 보면 되겠는가? 사실은 변형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축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결과에서는 변형, 뒤틀림과 수축이 함께 포함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변형되는 양을 판단을 좀 해서 여기가 정말로 뒤틀림에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마 닿는 부분에 날카롭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봤더니 직접적으로 찍어보니까 다음과 같이 한 0.1mm 수준의 차이, 또 0.01mm의 차이, 또 여기는 0.02mm의 차이,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래봐야 한 100분의 7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제품에서 Y방향의 변형은 허용 공차 범위 내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고요. 또 케이스 이제 Z방향의 변형 결과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최대와 최소의 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값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축률에 대한 값을 뺀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우스 오른 클릭을 눌러서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디플렉션에 다음과 같이 슈링키지 컴펜세이션 옵션을 오토매틱으로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서로 플롯이 수축률이 서로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동되는 결과는 끄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Z방향의 수축률은 1000분의 한 6, 7 정도, 여기는 1000분의 한 6 정도, 여기는 1000분의 20 정도 되는 수축률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 수축률을 뺀 결과를 보니까 기존의 0.99mm의 어떤 수축과 포함된 변형에서 이제는 수축률이 적용된 변형, 그러니까 0.72mm 정도가 실제로 제품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결과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슈링키지 컴펜세이션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수축을 제외한 실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 플랫니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봐야 한 0.7mm 정도가 최대 뒤틀림이기 때문에 허용공차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써봤고요. 디시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점으로 꼭 사출을 해야 되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1.5mm를 꼭 유지해야만 한다면 PC ABS는 성형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세웠고요. 하지만 두께 변경 0.6mm에서 또는 1mm에서 1.5mm로 변경을 하니까 압력과 또 변형량이 개선됨에 따라서 두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확정해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실제 사출 조건을 어떻게 최적화를 진행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DOE를 돌릴 때에는 다음과 같이 1.5초, 실제 우리가 1.5초의 사출이 대부분 됐었기 때문에 1.5초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리고 보압은 각각 우리가 한 40메가파스칼 정도에서 위아래로 한 50% 정도를 주었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해석이 돌지 않아요. 그 이유는 미성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1.5초에서 2초와 1초 이렇게 돌리게 되면 2초에서는 이 제품에서는 무조건 미성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리면 안 되고요. 기준 시간을 1초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문제없이 DOE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사출 조건, 사출 시간이라든지 수지의 온도, 금형의 온도, 또 보압의 크기와 시간 같은 변수를 적용했을 때 여기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두 가지만 선정을 해서 보압의 크기와 금형의 온도가 변동됨에 따라서 변형이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보압의 크기였습니다. 보압의 크기가 높아지며 낮아지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형이 커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형의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 표명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출 조건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퓨전 360과 몰드플로의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실제 사출 성형 공정에 대한 부분을 압력을 이제 적용을 해볼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압력을 적용할 때 우리 몰드플로 결과에서 플롯에서 우리가 밴디드, 보통 이제 스무스 결과를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요. 밴디드 결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스무스 결과에 비해서 어, 스무스 결과에 비해서 밴디드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좀 단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죠. 이 단계를 끊어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간이 1.1초일 때의 압력이고요. 하지만 가장 맥시멈 압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등고선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형 구조 해석을 진행하게 될 때 등고선, 밴디드로 적용을 한 뒤에 여기를 그냥 면에다 이렇게 따주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해서 압력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압력을 언제 피크가 되느냐, 진짜로 그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애널리시스 로그에서 확인을 해보면 형체력에서 우리가 형체력이라고 하는 형체력에 우리가 투영 면적을 나눠버리면요. 다음과 같이 이 압력을 환산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압력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의 아까 밴디드로 적용을 해서 각각의 압력을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최대의 형체력이 적용되는 그 시간이 바로 내압이 가장 최대치가 나오는 시간일 것이고요. 그랬을 때의 시간을 보면 2.3초. 아까도 보여드렸던 2.1초일 때는 이제 충전이 거의 완료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압력이 굉장히 낮게 표현이 됐었었는데요. 이때 2.3초일 때 거의 최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등고선을 이렇게 따봤어요. 이렇게 따봐서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압력을 적용해 봤습니다. 아주 손쉽게 퓨전 360에서는 다음과 같이 압력이라고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태틱으로 면을 각각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각각 찍어서 압력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신전기의 기본적인 포맷, 금형 몰드 베이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B번, 우리가 SC 타입의 금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 B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B의 두께를 어느 정도로 적용할 거냐,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30mm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30mm의 두께를 적용한 것과 70mm로 두께를 적용했을 때 금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결과를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번 얻어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출 압력에서 응력 결과는 다음과 같이 런너 부분에서 이제 압력이 많이 걸리니까요. 여기에 가장 응력이 많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의 변위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계수가 1.3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응력 계수를 안전 계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서포트 필러를 여기에다 넣어 본 거죠. 그렇게 했을 때의 안전 계수는 아까 1.3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좀 불안한 안전 계수 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뒤틀림도 아까 0.09mm에서 상당히 개선되긴 했지만 0.04mm의 변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플래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티크니스를 제가 좀 더 키웠고요. 70mm의 두께를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100분의 2 정도 되는 변이가 발생을 했고요. 가장 최대가요. 그리고 안전계수도 4.5로 아주 안전한 정도의 최대 안전계수도 이제 아주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응력 결과를 보게 되면 응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서포트 필러 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포트 필러를 한 2개 양쪽으로 더 세우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추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변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존에 100분의 9에서 100분의 4 그리고 100분의 2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금형 구조 해석을 진행하는데 3분밖에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한 케이스를 돌리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퓨전 360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비교를 좀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안전 계수도 한 1.3에서 2 그리고 4.5로 이렇게 더 강한 이 금형의 두께를 적용하게 되면 변이, 금형의 휨 이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웨비나 세션은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도 아주 정확하게 딱 맞췄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저희 이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 드리고 싶었던 것은 퓨전 360을 기간제 고객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한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잘 많이 사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하고 향후에는 앞으로 이 퓨전 360이 더욱 강력해질 예정입니다. 오토레스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화면은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네네. 네. 일단 네, 저희 쪽에서 이런 실제로 뭐 직접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서 진행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한 업체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퓨전 360을 특별히 교육받진 않았는데 그 나스트란을 좀 해보니까 퓨전 360은 금방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요 그 교육을 반나절이면 충분할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 EDNC로 또 연락 주셔서 같이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 사실은 이제 일단 영상을 찍으면 어디에다 올릴 거냐 아마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몰드플로우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링크를 할 거고요. 카페.네이버.com 슬러시 몰드플로우 유저 그룹의 약자인 MFUG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 오늘 이렇게 카페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아주 대문에다가 당첨된 분들을 올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혹시라도 예, 이쪽에 저희 카페에 가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모두 가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입 승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네, 말씀하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